제가, 네, 화면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게데레이셔 바흐, 영원한 황금 녹근, 그 책을 읽고 저희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을 그냥 되게, 관통한다라고 느낌이 들었던 게 그 서문에 나와 있던 글인데, 그 다음 문장은 거짓이다. 앞에 문장은 참이다. 이런 두 글이 그 이게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는 계속 그 섞여 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 괴델, 애셔, 바흐가 자신의 수학, 예술 등에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문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장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그 애셔의 그림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 이번 1장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가 그 MU 수수께끼, 이 형식 체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마 그 괴델에 관련된 파트이기도 하고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뭐 불완전성 논리라는 이야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MU 수수께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형식 체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형식 체계가 이 책의 가장 핵심되는 개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 논리학자 에밀 포스트라는 분이 개발을 했고 MU를 만드는 게 이 형식 체제의 목표입니다. 몇 가지 규칙을 주고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문자열을 준 다음에 이 규칙에 따라 너희가 MU라는 문자열을 만들어 봐라 라는 수수께끼를 던지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뭐 갑자기 형식 체제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마음 꺾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같이 해보면서 뭐 탐구심, 호기심을 좀 자극시켜 봐라 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MU 수수께끼란 그 MU를 생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 MI를 주고 몇 개의 규칙을 사용해라. 그리고 어, 뭐 다른 규칙이나 너희들 마음 편한 대로 가지 말고 이런 규칙을 따라가라. 이런 걸 형식적 요구라고 한다.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규칙인데, MIU 이 세 가지 알파벳만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전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가지. 만약에 마지막 글자가 I인 문자열이 있으면은 U를 덧붙일 수 있다. 만약 MI, 처음 주어진 문자에서 MI가 되면은 MIU로 확장을 하든, 뭐 MX 등으로 돼 있는다면 뒤에 MXX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M 땡땡이면 M 땡땡땡땡, M 땡땡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속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으로는 i가 세 개가 연속으로 있다면은 이 i 세 개를 u로 바꿀 수 있다. MIIII는 뭐 MIU나 MUI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MUU의 경우에도 이 UU를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MUUIII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두 개를 삭제해서 MUI셋, 뭐 MUU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이고 늘려가면서 언제쯤 너희들이 MI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라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정리, 공리,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 이 수수께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MI가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MI를 만들어 볼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MI라는, MU를 만들기 위해서, 규칙에 따라 더하고 감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자열들을 만들게 됩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 공리, 뭐 생성 규칙이나 추론 규칙에 대해서 그리고 도출까지 알려주는데 정리는 어, 이 규칙을 가지고 생성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공리는 어, 좀 공짜로 제시되는 뭐 정리 저희 뭐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MI가 되겠고 생성 규칙 혹은 추론 규칙에 불리는 건 그럼 너희가 어떤 규칙을 통해서 생성을 줄일 것인가 앞서 말한 그 네 가지
규칙들이 이 생선 규칙, 추론 규칙이 됩니다. 그리고 도출은 어, 뭐 이건 이거야 라는 정리에 해당하는 것보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뭐 어쩌면 증명보다 저희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증명보다 이런 도출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근데 이야기. 여기서 네. 잠깐만 저거를 저렇게 해석을 했어? 공리를 공짜로 제시되는 정리? 네. 그래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가지고, 글은 일단 그렇게 표현돼 이대로, 있더라고요. 네, 이대로 가지고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공리가 엑시옴이거든, 엑시옴. 네, 그 엑시옴이라는 게 최초에 원래부터 주어지는 그 데이터, 최초에 주어진 데이터를 공리라고 하는 거거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리가 MI잖아, 여기서는 공리가 네, MI라고. MI는 M이라는 문자와 I라는 문자가 처음에 주어진 거라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네 가지 아까 규칙에 따라서 이제 생성을 해서 나온 결과가 정리라고. 네, 그 MIU, 뭐 MUU, MI, 뭐 U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이제 theorem이라고 그러지.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역법에서 쓰는 그 용어들이야. 그러니까 네, 이미 알려진 진리 명제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규칙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원래 알려진 진리로부터 새로운 진리 명제를 또 도출해내는 거. 그 이제 왜 우리가 그 논리학에서 그 어떤 새로운 뭐 명제를 찾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귀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역, 있고 네, 귀납법은 이 경우 저 경우 이렇게 여러 실제 사례에서 조사를 해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원칙이 도출되더라. 이게 전형적인 통계거든. 통계에서 왜 설문조사해가지고 실제 현상이 벌어진 거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들 간의 관계나 어떤 뭐 추세나 그래프 이런 걸 그려가지고 시각화 우리가 보통 한다 그러잖아요. 빅데이터 가지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귀납법이거든.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숨어져 있던 새로운 원리나 원칙, 관계 이런 걸 찾아내는 과정 이게 이제 귀납법이란 말이야. 근데 연역법은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 만고의 진리잖아.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거든. 그럼 이게 이제 진리라고 그 진리 명제인데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실을 또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음, 그래서 논리학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수억 번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 그게 틀린 말이 다 아니잖아. 지금 음.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것도 맞고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것도 맞고 다 진리 명제가 나오는 거야. 이건 연역에 의해서 그 새로운 그 진리 명제를 찾아내는 거지. 그게 정리야. 그러니까 나온 결과가 정리고 처음에 그 주어진 그 첫째 명제가 그게 공리거든. 근데 공짜로 내시되는 정리라고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지금 와닿질 않아서 그 나는 애초 정리 하나를 공짜로 제시했다. 바로 MI다. 사실 공짜라는 표현이 틀린 것 같아요. MI가 최초로야, 결국은 최초로. 최초로 주어진, MI가 예, 결국 저 MI가 그거잖아요. 최초로 제시된 공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거기에 규칙 몇 개를 준 거고, 음, 그 출원 규칙이나 생산 규칙을 그 뒤에 준 거고, 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막 도출을 해봤을 때, 뭐 여기도 붙여보고 저기도 붙여보고 해봤을 때, 결국 정리적으로는 이거는 뭐 도달할 수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렇지. 정리하는 거. 그래서 근데 도출된 거, 그러니까 공리로부터 생성 규칙에 의해서 도출된 거를, 이 여기 이제 단어만 예, 이용하면은 예, 공리로부터 생성 규칙을 적용해서 도출된 것을 결과물을 정리라고 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중에 M류를 찾는 거지, 지금 문제는. M류를 찾는 거죠. 근데 M류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인 거지. 예,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불완전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 그렇게 돼 있긴 하네요. 내가 애초 정리 하나를 공짜로 제시했다. 맞아요. 응. 이제 앞에서 뭐 이런 거 할 거다. 그리고 이런 단어가 있다. 라는 걸 소개를 했고,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뭐 체제, 안, 박에 대해 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저희가 이 퀴즈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결국, 어, 이것을 답을 내릴 수가 없다. MU를 도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알게 되는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그 인간이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퀴즈를 풀면 수수께끼를 풀면서 규칙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 언젠가 이 특성에 주목을 하게 된다. 이 특성에 주목하는 시간, 이것을 인간의 지능이 개입하는 순간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그 패턴이란 걸 발견을 하게 된대요. 그 뭐 기본적으로는 모든 문자열이 M으로 시작한다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결국 MU 생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 두 규칙에서는 무한히 확장을 시키고 뒤에 두 규칙은 무한히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자를 늘리고 줄이고 이거 되지 않을까? 안 되네? 라는 것을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깨닫는 것. 이렇게 해선 뭐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통찰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찰이라는 것, 이 패턴의 발견이라는 것이 컴퓨터에게는 없는 그런 성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 순간에 인간과 기계에게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 인간이 이 체계를 담아서 그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내용은, 야, 컴퓨터야, 내가 이 규칙을 넣어줄 테니까 MU라는 게 만들어지면 멈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으니 너가 해봐라. 라고 넣는다면은, 당연하게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갈 겁니다. 이건 어, 도달하지 않는 결론이니까. 하지만 인간은 중간에 멈추고 이것을 부탁한 사람에게 화내러 옵니다. 야, 너 이거 되도 안 되는 거 나한테 왜 시켰냐? 어, 라는 화를 내러 옵니다. 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컴퓨터는 우리가 입력한 조건에 따라서 판에 박힌 일을 하지만 인간은 어, 이 시키지 않은 일 혹은 여기서 어떤 것을 통찰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러 오는구나. 어, 라는 차이점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간은 현상에 대해 통찰을 얻지만 컴퓨터는 현상에 대해 통찰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런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계와 인간에 대한 비교를 계속해서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계는 자신의 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행동이나 행동을 파악하거나 예측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일을 인식을 하고 반복되는 행동이나 패턴 같은 것들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기계는 음, 뭘 시켰을 때 분말 없이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주르륵 계속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피로를 견디지 못하는 성질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기계가 정교한 관찰이 그렇다고 모든 기계가 정교한 관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정교한 관찰을 할 수 없듯. 그 우측을 보시면은 그 영화 아이로봇에 나오는 장면을 하나 떠왔는데요. 지금 윌 스미스가 그 이 기계에게 너 로봇이 교양국 쓸 수 있어? 그 대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기계가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인간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못하는데 라는 라는 모습인데 그 여기서 말하는 것과 다 있더라고요. 야,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이 그런 정교한 관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기계는 그런 관찰과 예측을 하지 못하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요즘은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더 분석도 잘해주고 예측도 잘해주는 걸 보여주지만 모든 인간들이 위대한 어떤 천재들처럼 그런 정교한 관찰을 할 수 없듯이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핵심은 음, 이런 관찰력이 완전히 배제된 A를 주면 뭐 B를 주는 이런 기계 관찰력 없는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런 류의 관찰이 배제된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게 유연성에 대한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인간은 좀 더 상황이 유연하게, 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새로운 의사결정이든 아니면 판단 기준을 바꾸든 하는데, 기계나 특히 AI 같은 것들은 좀 반응적인 존재라 이런 유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뭐 기계가 뭐 속력이 있지만 속도가 속력이 있지만 속도에 대해서 설정하는 건 많이 어려워하는 것처럼요. 음. 그래서 여기서 관찰력을 배제하려면은 네. 인간의 관찰력을 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 인간의 관찰력을 배제하는 게 사실 정말 불가능한 게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몸 지치고 막 실증 나면은 아 이거 싫다 이거 다르게 뭐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기반이 다 관찰이나 그런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입력을 안 시키는 거거든. 아, 관찰력을 네. 제거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생명체로 본다면 오감을 제거해 버리는 거지. 음,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냄새도 못 맡게 하고 맛도 못 보게 하고 몸으로 느낄 수도 없게.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없지. 오감이 다 마비돼 버리면.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코마 상태잖아. 네. 그렇죠. 이렇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이렇게 감지할 수 없는데. 근데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은 그 의식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요즘에 그 의식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분별하는 여러 가지 그 뭐 실험들을 하는데 코마 상태에서도 이 몸 신체 안에서의 감각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든가 숨을 쉰다든가 뭐 호흡을 하고 뭐 혈액을 돌리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뇌가 무의식, 다 그걸 감지한다는 거야. 예. 그, 그래서 외부 입력은 그 차단할 수 있지만 몸 신체 내부의 입력까지 차단을 못하지. 차단하면 죽음이니까. 네. 있죠. 음, 그러니까 그걸 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무의식은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의식이 음, 이제 그 뭔가 자의식이 아닌 뭐 다른 의식, 이 몸을 움직이는 음, 그런 의식들은 또 다른 의식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게 없으면 죽는 거죠, 이제. 그렇지. 근데 그리고 저는 그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코마 상태에서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청력은 살아있는 아,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렇죠. 연속극에도 꽤 나오잖아. 네. 그게 저기 뭐야 이게 기절해서 코마 상태인 줄 알았고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깨어가지고 나 다 들었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그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고.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거. 많이 본 것 중국 드라마 같아요. 많이 나와.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면 넘어가서 이것을 메타인지 같은 단어로 봤을 때 인간의 본질은 뭐 정말 많겠지만 자신의 행위를 자각하고 이 체계의 안과 밖, 그 경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말했던 인간적, 뭐 기계적, 특히 이 기계적이라는 것의 함의는 뭐 생각 없이, 불평 없이, 지침과 추람 없이 반복할 수 있는 어쩌면 이 체계 안에서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계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체계의 안과 밖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체계에 대해서 벗어날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지능의 고유한 속성이 뭔가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MU 수수께끼를 풀면서 이게 왜 되지 않지? 다시 풀어보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게 왜 맞고 왜 맞지 않는 거지? 검토해보자. 이런 어떤 복기, 검토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검토라는 것을 통해서 수행 중인 일에서 벗어나 이걸 조망하고 이 지능의 힘을 사용해 이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에서 벗어나기를 좀 그 작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예시를 들었을 때, 뭐 책을 보다가 졸린다.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지? 그럼 자면 되지. 아니면 뭐 다른 책 보면 되지. TV 프로가 지루해진다. 뭐 채널 옮기면 되지. 아니면 꺼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문제를 파악하고 이 체계에서 벗어나 버리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물론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간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마저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체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를 감싸는 질서, 체계, 시스템 등들을 누군가는 정교한 언어와 정교한 생각으로 관찰을 해내서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진행되고 체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계는 그 컴퓨터는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고는 많이 어렵지만 그런 것을 구현해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체스를 두는 그 체스 대회에서 쓴 프로그램 같은데 어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인간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지더라도 이 끝까지 체크메이트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 말을 이 AI 체스가 그 말을 움직여서 너무 지루하고 길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캐나다 토너먼트에서 적용된 그 프로그램은 형세를 판단해서 이건 내가 진 게 맞다. 외통수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기권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계가 체제를 벗어날 수 있냐? 라고 묻는다면, 체스 안에서, 기권을 했으니 이것은 체제에서 벗어난 게 맞다. 라고, 그,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프로그램 안에서는, 결국 이것도 프로그램이 입력한 논리대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체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대단한 일이죠. 저희 스타크래프트를 접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왜 몇몇 경기에서, 난 지고 싶지 않아. 그, 뭐야, 저, 그 맵 구석에 막 건물 하나 박아 넣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 꼼수. 체스 프로그램 잘 만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 체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네, 자기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자의식, 스스로를 뭔가 이제, 원래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음, 그걸 인정하는 어떤 되게, 어, 인간적인 물러남인 같은 거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 기계가 뭔가 해라라고 했을 때는 한다 혹은 못한다까지밖에 없는데 어 이게 더 이상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 인식을 하고 기권이라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스템이 인지하고 밖으로 나아가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그것도 인간적인 어떤 무언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알파고 할 때도 네. 그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싸움에서 그 수가 없으니까 걔가 아, 얘가 에러가 나버렸나 그냥 기권했나요? 에러가 나버렸죠. 기권했어. 거긴 기권했나? 초읽기가 있잖아, 또. 아 그러네. 그걸로 바둑은 초읽기가 있어서 시간 내에 답을 못 찾으면 예. 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 기준이 그 명확해진 거지, 그때는. 네. 그랬군요. 아 이거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네. 고, 아니, 그, 요새 컴퓨터는 어때? 프로그램, 그 왜 옛날에는 무한루프 걸리면 그냥 그 CPU가 막 열이 나고 예. 컴퓨터는 계속 돌아가고 문제는 안 예. 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 네네. 근데 그걸 요새는 자동 감지해서 저절로 꺼지고 그러는 경우는 없나? 그런 컴퓨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 이따 뒤에 똑같이 나올 건데, 그, 그 아이로봇 그 소설 원작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거짓말하는 로봇이 나오는데, 괘씸하잖아요, 로봇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개발한 박사가 그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처음에 말했던, 앞에 문장은 참이야, 뒤에 문장은 거짓이야. 이런, 그, 양립할 수 없는 루프를 걸어버려서 기계를 망가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전, 이 기권과 많이 닿아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기계라는 거지 어쩔 수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기계더라. 예. 시킨 거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한다. 음.
아무튼 한번 넘어가면 그 어, 그래서 이 형식 체계 하는 연구에서 이 체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게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결국 이 MU 수수께끼로 돌아가면은, 결국 이것을 푸는 게 불가능하게 설계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정답을 아는 것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한 것은 기계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CPU 탈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겠지만, 인간은 이 체계 안에서 그 작업을 해나가는 동시에 체계 밖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그 동시에 숙고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로봇 이야기인데, 그, 인간은 뭐, 이 둘 중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그냥 C 해. 아, 그냥 둘 다 안 해. 라는 그 제3의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로직으로 이루어진 논리의 언어를 구사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어느 순간 모순에 봉착을 하면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뭐 다음 문장은 거짓이다. 앞에 문장은 참이다. 이런 것을 이 친구들이 맞이하게 되면은, 어,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근데 챗GPT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 이제 그것까지 왔군요. 챗GPT도 이제 모른대. 네. 아, 얘네 자꾸 아는 척 해가지고 너무 예, 열받았었는데. 맨날 발뺌하고 이제 저 뭐 그런 거 요즘 그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 이게 고무적이네요. 그게 어쩌면 그 LLM이 정말 똑똑해지고 있다는 네. 반증인 것 같아요. 이게 음, 다르다. 지금 이때 이 아이로봇의 어떤 그거하고 지금의 어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언어 생성형 AI 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음. 약간 의식이 프로그램적이었어요. 얘의 왜 어떨 설정은 때는 좀 착각을 해. 예, 이게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가지고 네, 미안하다 그러고 또 포기도 하고 중간에 예, 아, 모르겠다 그러고 그 인정을 하더라고, 그게. 예,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 이- 거짓말도 하지만 그 자기가 실수한 거를 바로 꼬리 내리고 죄송하다 그러고. 예, 그게 뭐냐면 요런 책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영국에서도 휴만스라고 있었잖아요. 휴만스라는 음, 영드. 그것도 보면 그 처음 초기 설정이 뭐냐면 어떤 박사가 신들린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의식을 만든 거예요. 의식처럼 움직이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 알고리즘이 바이러스처럼 이제 로봇에 이제 심기게 되는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로봇을 찾아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영화야? 음, 아니, 영도 있어요. 영도. 휴먼스라고. 휴먼스. 아, 예. 드라마였구나. 예. 근데 지금 요 아이로봇도 사실 그 바이러스 로봇이잖아요. 이거 지금 바이러스 걸린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자의식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 바이러스 걸린 로봇 찾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뭐로 생각했냐면 옛날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생각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 로직을 적용했을 때 스스로 모순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의 그 AI 그거는 완전 틀려요. 지금은 인간의 어떤 산출물 있잖아요. 를 학습해가지고 얻은 내용이라 인간하고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그때 AI 그 자의식에 대한 AI하고 지금의 자의식에 대한 AI의 형식이 틀려진 거고 이 괴델은 어쩌면 지금 요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지금의 어떤 AI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모순이지만 지금 모순이 아니야. 지금은 나 모르겠는데요 하고 끝낸다니까. 대단해졌다. 음, 네. 네. 네, 그럼.
넘어가면 또 기계적 방식, 증응적 방식, 언 방식 이런 게 나오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수께끼의 의도가 어, 너희 초반에는 일단 해봐라. 이 규칙에 적용해봐라. 그리고 후반에는 이것이 그 불가하다는 것에 도달해라. 라는 것으로 설명이 설계가 됐대요. 그래서 그 올드보이의 뭐 늘 틀린 질문을 하니까 뭐 틀린 답이 나오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있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나의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걸 돌아봐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인간 지능이 꽃을 피우는 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뭐 기계적 방식은 일단 있는 거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진행 방식은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이런 분석과 판단의 영역. 그리고 언 방식은 뭐 선 방식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 절차에 대한 목차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연장하고 끊임없이 단축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 결정 절차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 수학 마지막 서술형 문제 이런 상자 몇 개인지 그리는 것처럼 만약 시간이 무한하게 있다면은 이 MU를 도출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어 사실 무한한 시간을 받고 문제를 푸는 건 대부분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결정 절차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결정 절차는 이 증명은 유한한 시간 안에 종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절차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결정 절차라는 것은 체계 안에 모든 정리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무한한 시간을 넣어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안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정 절차가 중요합니다. 일단, 답이 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저희가 풀 때도 마음이 꺾이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정 절차의 정리성 여부를 검토하는, 뭐,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다. 그래서, 어, 이 결정 절차가 이런 전체에 대해서 특징을 지어야 하고 공리와 뭐 정리의 차이점이 이런 결정 절차를 뭐 담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 네, 마지막인데 그, 이 한 장을 다 하고 든 생각이 이런 체계나 논리에 대한 질문이 어쩌면 악마에게 소원을 비는 아니면 악마와 싸우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악마한테 소원을 빌거나 아니면 뭔가 물어볼 때 악마는 치사하게 이 사람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하고 이게 옳은 질문인지 틀린 질문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결국엔 인간을 파멸하거나 영혼을 걷어가는 형식으로 끝나는 작품들을 많이 봤었는데 계속 책의 안과 밖, 뭐 질문, 뭐 인식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벤션 부분에서 뭐 거북이와 아킬레스의 대화가 있는데 그 뭐 같은 것들은 뭐 서로 같다. 뭐 삼각형이 있으면은 뭐 AB가 참이면 뭐 Z 또한 참일 것이다. 그래서 뭐 두 변은 서로 같다. 이런 정리들이 계속 하나씩 정리들이 A, B, C, D, E, F 이렇게 늘어가는데 어, 계속 거북이가 듣는 사람 열받게 A, B, C, D, E 다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Z까지 동의할 이유는 없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gödel의 불안정성 논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 수학 안에서 증명이 되지만 이 수학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학 안에 증명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1장,
그 MU 수수께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